오늘의 주제는 데이터 생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6가지 분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데이터 생산과 입수를 위한 정책부터 큐레이션을 위한 데이터 입수까지가 오늘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디지털 큐레이션 센터의 큐레이션 생애 모델을 볼 때 오늘의 주제는 생산 또는 수입 이 영역이 되겠습니다. 데이터 생산과 수입의 정책에 앞서서 여기에 관여되는 주요 인물과 그리고 주요 개념들을 먼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누가 생산하느냐? 실제로 모든 사람들이 다 데이터 생산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학자, 연구자, 또 대학에 있는 교수들, 아니면 여러분 모두도 다 데이터 생산자입니다. 여러분들은 매일같이 SNS에 여러분들의 사진을 올리거나 또는 글을 올리거나 모든 활동들이 다 데이터를 생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큐레이션을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 실제로는 모든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데이터를 큐레이션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일부는 여러분 컴퓨터에 여러분들이 쓴 글을 잘 저장했다가 나중에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또는 친구들과 함께 공유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인터넷상에 올려서 SNS상에 올려서 또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데이터를 다른 사람들과 같이 공유하고, 혹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여러분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실제로 효과적인 공유를 위해서, 그 다음에 다시 재이용되기 위해서는 큐레이션이 꼭 필요합니다. 만약 큐레이션이 되지 않으면 그 데이터는 쉽게 이용되기가 힘들 것입니다. 개인은 이용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 데이터를 이용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아까 그림에서도 보았지만 큐레이션 생애 주기에서 데이터의 생산 활동은 데이터 큐레이션의 시작 단계입니다. 데이터 생산에 있어서 어떤 행정적, 기술적, 그리고 구조적 또는 테크니컬한 메타데이터를 포함시킨 상태에서 이 데이터 큐레이션이 시작됩니다. 만약에 데이터 큐레이션에서 이런 메타데이터가 포함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은 데이터를 찾기가 매우 힘들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직접적으로 그 데이터를 보지 못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데이터를 찾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설명하는 그 어떤 것이 필요합니다. 그 어떤 것이 바로 메타데이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생산할 때 그 데이터에 대한 설명 또는 표현 정보를 포함시키면 그 데이터는 나중에 새로 메타데이터를 만들지 않더라도 바로 큐레이션 되어 재이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데이터 생산에 대한 데이터 디자인에 대한 많은 부분들은 사전에 이 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고려하고 후에 어떻게 재이용될 것인가, 이 부분을 매우 강조하였습니다. 그걸 기반으로 해서 실제로 데이터 생산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데이터 센터에서 데이터를 입수하는 것은 수집 정책을 통해서 데이터 큐레이터 그리고 리파지토리 데이터 센터로부터 이루어지며, 필요하다고 그러면 적합한 메타데이터를 포함시킵니다. 실제로는
메타데이터가 포함되지 않으면 데이터 센터에서는 그 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만들어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데이터를 생산하지 않은 사람이 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만든다고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 시간에도 여러 번 강조했듯이 사전에 해당 데이터에 대해서 미리 큐레이션 될 수 있도록 준비된 데이터를 생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특히 메타데이터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데이터 생산의 핵심 활동은 크게 한 5가지로 이야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 생산과 입수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문서화하여 이를 적용합니다. 앞으로 나올 데이터 큐레이션에 관한 여러 단계별로 정책들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체계화된 데이터 큐레이션 활동을 위하여 정책을 개발하고 그 정책에 따라서 개별 활동을 하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큐레이션이 되기 쉬운 큐레이션을 할 수 있는 데이터를 생산할 수 있도록 데이터 큐레이터에 인식을 시키는 작업입니다. 데이터 디자인에서 나왔듯이 이 데이터가 나중에 큐레이션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 데이터가 쉽게 큐레이터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필요합니다. 즉 후에 그 데이터를 이용할 이용자 집단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집단에서 어떤 데이터를 요구하느냐. 예를 들면 대학이라고 하면 대학의 연구자들이 어떤 데이터를 요구할 때 그 데이터에 무엇을 요구하는지, 왜 요구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안다 그러면 데이터를 생산할 때 사전에 그것과 연계시켜서 데이터를 생산할 것입니다. 지난번에 예를 든 것처럼 우리가 어떤 학생들에 대한 조사를 할 때 그 학생들에 대한 어떤 시간적인 구분을 1시간, 2시간, 3시간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1시간 미만 혹은 1시간 이상부터 2시간 미만 이런 식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사용된 시간을 직접 적게 할 것인지, 이 경우가 데이터 수집에 상당히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전에 이런 데이터 큐레이션에 대한 미리 준비가 잘 되어 있다고 하면 이 부분은 쉽게 넘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데이터는 오픈소스이며 잘 문서화된 프로그램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표준 데이터 포맷으로 데이터를 생산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소프트웨어, 어떤 시스템에서도 모두가 적용 가능한 포맷으로 데이터를 생산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고 특정 시스템에서만 사용될 수 있는 데이터를 생산한다고 치면 나중에 다른 이용자가 그 데이터를 이용하려고 할 때 이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똑같은 시스템이 있으면 이용 가능하겠지만 그걸 기대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데이터를 큐레이션 하는 것은 결국 재이용을 위해서 큐레이션 한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재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전에 표준 데이터 포맷을 적용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공유할 때 예를 들면 워드 프로세서 프로그램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한글이라든가 MS 워드 프로그램을 사용해야지, 그렇지 않고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한다고 하면 다른 친구들이 그 문서를 읽을 수 없는 상황이 올 것입니다. 다음은 데이터 포맷, 소프트웨어, 사용 동의서, 출처 등에 관한 문서를
수집하여 보존하여야 합니다. 나중에 데이터 큐레이션이 이루어진 후에 그 데이터가 다시 재이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혹은 보존을 위해서 많은 정보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관련된 문서들을 수집하여 보존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서 데이터 입수를 위한 절차를 개발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자, 어떤 과정을 거쳐서 데이터를 입수할 것이냐, 그리고 어떤 데이터를 입수할 것이냐, 이런 내용들이 사전에 정의 내려지고 문서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 생산과 입수를 위한 정책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모든 분야에 있어서, 특히 데이터 큐레이션에 있어서 미리 정확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두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즉, 데이터 큐레이터에게 자, 우리가 데이터를 생산할 때 혹은 다른 사람이 생산한 데이터를 입수할 때 우리는 어떤 데이터가 필요하고, 그리고 어떻게 그 데이터를 우리가 입수한다는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두고 책임 소재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효과적인 큐레이션은 데이터의 포맷, 품질, 데이터 보관 절차, 권리 및 소유권에 관한 정책들의 개발, 그리고 명확한 문서화, 그리고 적용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생산과 입수를 위한 정책이 정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데이터 큐레이션을 위해서 데이터 센터에서 그러면 이 정책은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할 것인지 여러 가지 내용들을 우리가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데이터 보관에 관해서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둘째, 보관될 데이터의 품질 요구사항은 무엇이냐. 이 데이터가 후일에 재이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즉, 이 품질에는 어떤 오류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며, 데이터를 자세히 오리지널 데이터하고 비교했을 때 전혀 차이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데이터를 후일에 검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메타데이터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포함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서는 개인 정보에 대해서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어떤 정보는 공개할 것인지 이 부분도 명확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데이터의 접근 상태에 대한 부분으로서 해당 데이터의 금지사항에 상관없이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이 부분들이 이야기되어야 할 것이며, 또 데이터의 권리와 소유권에 대한 부분도 설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 개인정보보호법과 그리고 저작권법,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많이 관계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제 중요한 부분으로서 데이터 파일이 어떤 포맷으로 있어야 할 것인가, 즉 보관을 위해서 데이터 포맷은 어떻게 되어야 하며,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 다른 포맷으로 어떻게 정기화할 것이냐. 좀 다음으로 넘어가면 데이터 보관을 위해서 어떤 포맷을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듯이 데이터 입수 정책에 있어서도 그 포맷에 대한 부분들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데이터의 양과 크기에 대한 제한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데이터 센터에서는 무제한 데이터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데이터 센터에 전체적으로 저장 공간이 한정이 되기 때문에, 또 꼭 중요하고 필요한 데이터를 우리가 수집해야 되기 때문에 무제한 받아들인다고 그러면 실제로 데이터 큐레이션에 많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책에 관련된 주제와 질문을 해보면 몇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데이터 보관 담당자에게는 어떤 질문이 필요할 것이냐, 즉 누구인가, 그리고 어떤 형식의 데이터를 입수할 것이냐, 그리고 데이터 보관에 대해서 영수증 처리를 위해서 어떤 절차가 필요할 것이냐. 즉 데이터를 보냈는데 데이터 센터에서 그 데이터를 받았다. 실제로 이 부분은 후에 데이터 저작권과 데이터 사용에 관한 권리 측면에서 많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데이터 품질 요구 사항으로서 품질과 관련되어 데이터에 대한 기준은 무엇인가? 그러면 우리가 품질이라는 것은 결국은 데이터 큐레이션이 가능한 그런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어떤 품질을 갖춰야 할 것이냐, 그리고 이 데이터에 포함하는 범위가 다 포함되어 있는지, 즉 단순하게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이 데이터와 연관된 메타데이터도 물론 이제 포함되겠지만 다른 연관된 다른 데이터가 있다고 그러면 그 데이터까지 다 있는지 아니면 일부분만 있는지 이런 내용들이 설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타당성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졌는지, 실제로 이 데이터가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메타데이터에 대한 부분입니다. 데이터 생산자에게 제공해야 할 메타데이터의 종류는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즉 메타데이터는 기본적으로 기술적, 구조적, 행정적 메타데이터가 있는데 이 중에서 어떤 부분들이 필요할 것인지 이 부분들이 정확히 정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은 만약에 메타데이터가 생산자에게 제공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이냐? 분명합니다. 나중에 이용자가 그 데이터를 찾을 수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보관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찾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데이터 관리에 있어서 우리가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설명하는 그런 메타데이터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보관을 위해서 어떤 종류의 메타데이터가 필요할 것인가도 설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데이터의 비밀과 공개에 대한 부분으로서 데이터 비밀에 관해서 데이터 생산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지, 사람들이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서 어떤 개인의 사생활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이 보존하는 데이터는 익명 처리가 가능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정해져야 할 것입니다. 금지사항 여부로서 이 데이터 이용에 대해서 어떤 금지사항을 말할 수 있을 것인지,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연구에서만 이용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금지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이 해제를 요청할 수 있을 것인지, 즉 데이터 생산자에게 미리 요청하여서 이건 공공 데이터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 그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권리와 소유권에 대한 부분으로서는 데이터 센터에 데이터가 맡겨졌을 때 이 데이터에 관한 어떤 권리가 남아있는지 확인을 해야 할 것입니다. 나중에 데이터를 마이그레이션 하거나 아니면 또는 삭제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이때 그 데이터 생산자에게 어떤 권리가 있는지 확인을 해서 이 부분들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데이터 센터에 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어떤 권리가 데이터 센터로 들어왔는지 이거 역시 확인되어야 하고, 데이터 사용에 있어서 어떤 제한점이 있는지 이 부분들, 또 데이터를 바꿀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명확해져야 될 것입니다. 데이터 파일 포맷 측면에서 정해진 보관용 파일 포맷은 무엇이고, 그리고 데이터를 입수할 때 선호하는 포맷은 무엇인지, 예를 들면 한글 파일을 선호하는지 혹은 MS 워드 파일을 선호하는지 혹은 PDF 다음은
큐레이션을 위한 데이터 생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고려사항은 좋은 데이터란 무엇인가?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좋은 데이터일까요? 자, 큐레이션은 나중에 데이터를 우리가 다시 재이용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좋은 데이터라는 것은 재이용될 수 있는 데이터가 좋은 데이터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데이터 생산에서 요구사항은 크게 한 세 가지로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 데이터 유지와 데이터 처리 능력의 유지. 그러니까 데이터를 우리가 잘 보존해서, 잘 보관해서 후일 필요한 사람에게 다시 이용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데이터를 잘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내용들은, 자, 한 10년이 지났다고 가정을 할 때 그때 컴퓨터 기술들은 엄청나게 발전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사용했던 시스템이 그때 가면 사용되지 않을 가망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까지도 계속 데이터를 유지시킬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자, 이런 내용이 필요할 것이고, 두 번째는 데이터의 소유권에 대한 부분으로, 자, 이 데이터를 특정 개인이 소유하고 있다고 했을 때, 아니면 특정 기관도 마찬가지겠습니다. 공공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들이 여기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공공 이용을 위해서 개인의 저작권 사용을 허락하는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 데이터 인용 가능성 확보는, 자, 우리가 이 데이터 센터에서 데이터를 보존하는 이유는, 자, 다른 사람들이 이 데이터를 재이용하기 위해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자, 연구자들은 데이터를 다시 이용할 때 이 데이터 센터에 소장되어 있는 누구의 데이터를 이용했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데이터 생산자에 대한 권리도 충분히 확보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데이터 생산 관련된 주요 내용은 데이터 사용과 재사용에 위해서 어떻게 보관하고 처리할 것이냐, 그리고 데이터 관리 측면에서 데이터 접근과 시간이 경과해도 사용, 재사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앞서 얘기한 것처럼, 자,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데이터 시스템이 바뀌었을 때도 그 데이터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얘기, 그리고 데이터 탐험, 데이터를 파악하고 위치를 확인. 자, 여기서 질문 한번 해보죠. 데이터를 파악하고, 자,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사전에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네, 메타데이터죠. 메타데이터를 만들어서 이 부분들을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다음 얘기는 많은 부분들이 이 메타데이터와 연관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용과 재이용을 위해서 데이터 구조화 작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왜 구조화 작업이 필요하냐? 데이터를 보관하고 지속적인 데이터 처리 능력을 위해서 구조화 작업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 구조화 작업에 대해서 몇 가지를 생각을 해보면, 분명한 것은, 자, 이용자가 이 데이터를 이용할 때 이용자가 생각하고 이용자가 필요한 데이터이어야 의미가 있지,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이용자는 상당한 시간 낭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 데이터에 오류가 없어야 되고 정확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이용자는 본래 형태로 사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데이터가 변화되어 있으면 데이터는 이미 가치를 잃을 확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래 형태가 되어야 하고, 동시에
최상의 상태로 오랜 기간 동안 유지되어야지 우리가 그 데이터를 활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약간 다른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가 가끔 어떤 영화를 보면 20년 전 화면들을 볼 수가 있을 텐데, 어떤 것은 화면이 상당히 좋지 않은 화면인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화면은 상당히 좋은 화면이 있을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은 어떤 화면을 선호하겠습니까? 좋은 화면을 선호하겠습니까? 아니면 품질이 낮은 화면을 선호하겠습니까?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화면이 오리지널을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최상의 상태로 오랫동안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파일 포맷입니다. 즉, 미래에도 그 파일이, 그 데이터가 계속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시스템에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개방된 포맷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파일은 몇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서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개방성, 특히 이 포맷이 공개돼서 나중에 필요하다 그러면 이 파일의 포맷을 다른 데에 마이그레이션 시킬 수 있도록 준비가 되는 그런 개방적인 포맷이 필요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용 가능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데이터가 특정한 소프트웨어, 특정한 운영체제, 특정한 시스템에서만 운영되는 게 아니라 다른 어떤 시스템, 어떤 소프트웨어에서도 이용될 수 있는 그런 포맷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품질 측면에서 단순하고 포괄적으로 이미 시험되었고 손실이 없는 것인지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데이터 포맷으로서 선호되는 것들을 찾아보면, 질적 연구 결과물은 텍스트 데이터로 들어가는 게 좋을 것입니다. 여기서는 대부분 XML이 가장 대표적인 개방된 파일 포맷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 오디오 데이터인 경우에는 우리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게 웨이브 파일 혹은 MPEG 1 오디오 레이어 3, 즉 MP3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파일이 되겠죠. 기타 그 밖에 파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개형 포맷과 오픈소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큐레이션이 준비된 데이터란 표준 데이터 포맷으로 생산되고 잘 문서화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으로 처리될 수 있는 파일 형식으로 저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그 소프트웨어가 어떤 소프트웨어인지 잘 설명되어 있어서 얼마든지 다른 변형 작업이 가능한 소프트웨어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파일 포맷과 소프트웨어는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그런 포맷과 소프트웨어여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특정 기관이라든가 특정인만 사용하는 그런 포맷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공개 파일 포맷과 오픈소스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큐레이터가 소프트웨어 소스 코드를 통제할 수 있고 파일 포맷의 구조사항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건 큐레이션에 도움이 됩니다. 즉, 이 파일 포맷이 공개되었다 그러면 실제 안에 그 포맷 안에 들어가서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좀 더 좋은 보존을 위해서 방법들을 강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파일 포맷 및 문서화를 위해서 소스 코드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은 나중에 다른 포맷으로 이전시킬 도구를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사실은 큐레이션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질 수 있을